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남도의 학교로 발령나고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98년 처음 발령난 충청남도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사건이다. 시골이었지만 건물이 두 동인 규모가 큰 초등학교였다. 그리고 학생들도 한 반에 30여 명이나 있었다. 첫 담임을 맡은 반은 뒷동에 있는 2학년 1반이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뒷산에 가서 야외 수업을 하러 갔는데 마침 수희 아저씨가 풀을 깎고 계셨다.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오늘 저희 애들 데리고 야외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대뜸 이 선생, 애들 데리고 저 위로는 가지마. 라며 수희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왜냐고 물어보자 저기 가면 구덩이가 너무 많고 관도 있을 거고 어쩌면 해골도 있을 거라고 했다. 원래는 뒷산이 공동묘지였어. 궁금하면 한번 가봐. 얘기하시고 그대로 가셨다. 너무 황당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불렀다. 이미 가지 말라는 곳에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 반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교에는 우유급식이 있었다. 초록색 박스에 담아 나오던 우유였다. 우유가 있는 곳은 현관 중앙 계단 밑에 잠겨진 창고 앞에 우유 박스를 쌓아놓았다. 우유 배식 당번은 2명에서 거기서 가져와야 하는데 당번 정하기가 어려웠다. 오래 방치되어 자물쇠도 녹슬고 유독 빛이 안 들고 오싹한 계단 밑 창고였고 그곳은 아이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옛날에 나쁜 애들이 여기 창고에 한 아이를 가둬놨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대. 그 창고에 무서운 아저씨가 산대. 그 아저씨가 잡아간대. 이런 괴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우유 배식 당번하는 걸 매우 꺼려했다. 그래서 똘똘하고 어른스러웠던 반장과 부반장에게 우유 배식 담당을 부탁했고 다행히 받아들였다. 문제가 터진 어느 날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다. 반장과 부반장이 우유를 가지러 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큰 소리를 지르며 반장과 부반장이 다급하게 교실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반장과 부반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귀신을 봤다며 무서워하고 있었다. 나는 귀신이 어딨냐며 믿지 않았다. 계단 밑 창고에 귀신이 있어요. 게다가 잠겨있는 창고 안에서 말까지 걸어서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가 날씨 때문에 겁을 먹고 착각한 것 같다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넘는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떤 애는 횡설수설하고 또 어떤 애는 울먹이는 등 교실이 난리가 났다. 나는 너희 단체로 왜 그러냐며 큰 소리로 말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귀신을 확인하러 창고에 갔는데 창고 앞에 갔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진짜 아이가 갇혀있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주말이면 애들이 학교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놀고 가기 때문이다. 진짜 창고에 아이가 갇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창고로 갔다. 창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혹시 몰라서 창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대답이라도 하듯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누구 있어요? 내가 말했다. 네, 있어요. 그 순간 창고 안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쳤다. 나는 정말 누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수희 아저씨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다. 아저씨, 창고 열쇠 좀 찾아주세요. 창고 안에 아이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의외로 담담하셨다. 그 창고 열쇠를 누가 가져간 적도 없고 창고를 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갇히냐? 그럴 리가 없다. 라며 다소 침착하셨다. 그래도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열쇠를 찾아주어서 창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열지 않았는지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억지로 힘들게 창고 문을 열었는데 온몸을 휘감는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창고에는 낡은 책걸상과 양철통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멍하니 바라보다가 돌아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일이 벌어졌다. 방학식을 앞둔 어느 날 살던 집 계약이 끝나면서 지낼 곳이 없어서 숙직실에서 수희 아저씨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까지 대화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딱딱딱딱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달빛에 의존한 채 복도길로 소리를 따라갔다. 그 소리가 멈추고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바로 수희 아저씨에게 도둑 들었다고 상황을 알렸다. 언제부턴가 자정만 되면 똑같은 곳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려.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수희 아저씨가 말했다. 경고음이 똑같은 곳에서 계속 울린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내가 물었다. 거기 있잖아. 뒷동의 계단 및 창고 앞.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길고양이로 환생해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걸까? 할머니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1,000원, 2,000원씩 세탁기 밑에 숨겨두셨다. 그런데 7명의 손주 중에 내가 집에 오면 그 돈을 다 꺼내 손에 쥐어주셨다. 그만큼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거의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다. 저에게는 할머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 내가 11살이 되던 해 꿈에 할머니가 처음 나오셨다. 꿈속에서 날아야 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을 듣고 꿈에서 깼다. 그런데 그날 밤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할머니를 보러 가자며 간 곳이 장례식장이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는 내 꿈에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셨던 것 같다.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할머니가 떠나시고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가 꿈에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밤에 자기 전에 할머니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잠자기 전까지 할머니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9년이 지나고 20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다. 꿈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문을 딱 열었더니 할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할머니는 산책을 하자고 하셔서 같이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사뿐사뿐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셨다. 다리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너무 궁금했던 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려는 찰나에 할머니가 갑자기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리셨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차 밑으로 쓰레기를 막 던졌다. 나는 사람들을 말렸고 차 밑을 봤더니 할머니는 웅크리고 계셨다. 할머니, 거기 위험해, 빨리 나와. 그렇게 말하자 차 밖으로 나오셨고 다시 그 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으셨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횡단보도만 건너면 우리 집 앞이었다. 신호가 바뀌어 건너려는 하는데 할머니가 아가, 난 여기를 건널 수가 없어. 너 혼자 가야 해. 그리고 이건 선물이야. 라며 검은 봉지를 주셔서 그 안을 봤더니 날 생선이 서너 마리 들어 있었다. 그 선물을 받고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오는 꿈을 꾸었다. 할머니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지만 꿈이 뒤숭숭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신 후 집에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거실이 시끄러웠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오시는데 새끼 고양이가 졸졸 계속 쫓아왔다고 하셨다. 고양이니까 알아서 길을 잘 찾아가겠지 생각하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문 앞에서 그 새끼 고양이가 울었는데 아버지 마음에 꽂히셨다고 했다.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셨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꿈을 되짚어 보았다. 할머니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셨고 사뿐사뿐 걷던 모습, 마지막으로 생선을 선물 받은 기억이 났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길고양이로 환생해서 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횡단보도를 못 건넌다고 하셨고 새끼 고양이는 아버지를 따라 건너왔다. 그래서 아버지께 고양이를 데려오신 곳이 마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맞냐고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맞다고 하셨고 꿈에서 할머니를 뵙던 그 횡단보도였다. 그 순간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새끼 고양이를 10년째 키우고 있다. 고양이로 살다간 할머니의 새끼였던 걸까? 아버지에게 새끼 고양이를 맡기고 생선을 잘 부탁한다는 선물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부대 안에 이상한 여자. 2019년 3월 군 복무할 때 일어난 이야기다. 군견 소대의 뜻은 제3의 군인, 내 발의 전우라 불리는 군견이다. 군견 소대에서 군견 관리 병사로 근무했었다. 부대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생활관이 있는데 그 옆에 견사장이 있고 그 옆에 군견 훈련장이 있었다. 살짝 떨어진 곳에는 큰 나무 옆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다. 옛날에 이 창고는 생활관 건물로 사용되었다가 최근에는 군견 용품 보관, 군견 진료용품, 군견들의 진찰을 보기도 하고 수의관들이 대기하는 군견 창고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군견들이 창고 근처만 가면 쉴 새 없이 지저댔다. 그래서 왜 유독 여기서만 짖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임과 야간 순찰을 나갔다. 부대 내부를 한 바퀴 돌다가 군견 창고 옆 큰 나무 앞을 지나가던 그때
갑자기 군견 2마리가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나무 위쪽을 보더니 미친 듯이 지저댔다. 그때 같이 나오던 선임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는지 말을 꺼냈다. 야, 걔들이 왜 그러는지 아냐? 이 부대가 60년대 만들어졌는데 이곳이 BOQ였어. BOQ란 독신자 간부들의 숙소다. 그때 당시 BOQ 담장 너머에 집 몇 채가 있었다. 그 집에 어여쁜 아가씨 한 명이 살고 있었다. 이 아가씨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밤마다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BOQ에 있던 독신 장교 한 명이 그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몰래 담장 사이로 편지도 주고받고 마음도 주고받으며 여자와 장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교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나오고 한 달, 2달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그 장교가 얘기도 없이 전출을 간 것이다. 그렇게 사랑에 배신을 당한 여자는 혼자 끙끙 앓다가 집 앞 나무에 목을 매 숨을 거두었다. 그 이후로 부대 확장 공사로 집은 철거했지만 여자가 목을 매 죽은 나무는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섬뜩한 기운이 들었다. 그래서 걔들이 이 나무 앞에서 마구 지저댄 것이 아니냐고. 선임에게 말하자 귀신이 어디 있냐며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음산하고 아주 묘하고 을신연스러웠던 그 군견 창고가 부대 내 인기 장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창고를 개조해 한켠에 간이 노래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하루 일과 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노래 한 곡을 땡길 겸 동기생인 곽상병, 심상병과 함께 노래방으로 갔다. 문 입구 쪽에는 1번 노래방이 있고 구석에는 2번 노래방이 있었다. 그런데 1번 노래방은 잦은 이용의 노래방 기계가 고장나서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석에 있는 2번 노래방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다. 심상병과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중 곽상병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다. 그 시간 동안 심상병과 노래를 4곡 정도 불렀다.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곽상병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도 안 오길래 혼자 찾으러 나갔다. 야외 화장실로 갔는데 없었고 그래서 창고 쪽으로 와서 둘러봤는데도 보이지 않았다.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찾다가 포기한 채 다시 노래방으로 가는데 다른 노래 반주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둘러봤더니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난 방에서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일반 가요가 아니고 구슬픈 민요였다. 뭐지? 언제 노래방 기계를 고쳤지? 라고 생각하며 1번 노래방 쪽으로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문을 확 열어 노래방 안을 봤는데 곽상병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곽상병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멍하니 노래방 화면만 보고 있었다. 야, 여기 노래방 기계 고쳤어? 이게 뭔 노래야? 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깨를 흔들었는데 맥없이 그대로 쓰러져 기절을 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군견 창고 노래방은 무기한 폐쇄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 사건 직후 곽상병의 진술서 때문이었다. 당시 곽상병은 노래방에 나와 화장실을 다녀온 후 2번 노래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고장난 1번 노래방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틈 사이를 보니 누군가가 뛰어노는 그림자 실루엣이 보였다. 그래서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웬 여자 목소리가 사랑과 노래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TV 화면을 끄려고 다가갔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다. 너무 놀라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TV 화면 뒤로 보이는 정체 모를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형체가 보이는데 검은 피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곽상병을 노려보고 있었다. 비명이 나오지 않은 채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자 빠른 속도로 다가와 계속 눈을 마주치며 가려고 하면 웃으면서 다가오고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나를 계속 따라하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었던 곽상병은 결국 그대로 서서 여자와 눈을 마주 볼 수밖에 없었다. 몇 분 뒤 내가 1번 노래방으로 들어가 곽상병 어깨를 치니 픽 하고 쓰러졌던 이유는 그 여자의 입이 서서히 귀까지 찢어지면서 곽상병을 껴안으며 축 늘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곽상병은 다른 생활관으로 옮겨갔다. 이후로 이 이야기는 군견 소대 전설로 남게 되었다. 고장난 노래방에서 울려 퍼진 사랑가는 섬뜩 그 자체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설치된 노래방 기계는 K사와 T사였다. 그런데 두 회사 노래방 기계에는 사랑가 노래가 없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몇 가지 떠오른다. 외할머니는 잠 못 드는 어머니를 위해 식칼을 수건으로 말아서 베개 밑에 넣어주신 기억.
아버지가 출장 가시면 혼자 못 주무시는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주무신 기억이 난다. 어느 날 나는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가 다 보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러 왔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랑은 조금 다르구나 생각했다. 또 어느 날 나와 남동생은 거실에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존재할 것인가? 라는 사후세계 프로그램이었고 사후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본 어머니가 나는 자주 봐서 믿는다고 하셨다. 어머니의 얘기에 나와 남동생은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그동안 꿈꿔왔던 기이했던 꿈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 어머니가 10살 때 처음 꿈을 꾼 이야기는 자고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놀라서 눈을 뜨니까 시커먼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치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곧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곤 꿈에서 깨셨다. 다음 날 집안은 난리가 났다. 외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두려움에 휩싸이시며 알 수 없는 말과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이 어머니 꿈속에 계속 찾아오셨다.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뚜벅뚜벅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서 이불을 끝까지 덮고 꿈이 끝나길 기다리셨다. 그러시다가 꿈에 깨어나셨다. 그리고 이틀 뒤 외숙모가 30대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중에 무섭고 끔찍해서 잊을 수 없는 꿈 얘기를 들었다. 때는 내가 갓난아기 시절이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 나는 한 방에서 잠을 잤고 증조할머니는 끝방에서 잠을 주무셨다. 그날 어머니는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 검은색 갓, 검은 도복, 검은색 신발을 신은 남자가 터벅터벅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어머니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어머니 이불을 확 젖히더니 아닌데. 그리고 아버지 이불을 젖히더니 아닌데. 이러면서 급기야 갓난아기였던 나에게 걸어오려 하자 어머니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누구신데 저희 집에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며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셨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개의치 않고 내 이불을 젖히며 이 집이 맞는데 하면서 태연하게 투벅투벅 걸어가며 사라졌다. 꿈에서 깬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증조할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TV를 틀고 주무셨나 하고 방으로 가봤더니 싸늘하게 몸이 식은 채 돌아가셨다. 이후 세월이 흘러 재작년부터 어머니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셨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꿈을 꾸지 않은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성인이 된 뒤에 어머니 꿈을 대신 꾸게 되었다. 어느 날 꿈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흰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찾아오셨다. 혹시 나 밥 한 숟갈 줄 수 있니? 외할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대접을 하고 배웅을 하는데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면 밥 좀 챙겨줄 수 있겠니? 그럼요. 언제 오시는데요? 4월 11일도 괜찮고 12일, 13일도 괜찮아. 꿈에서 깬 나는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4월 11일은 내 생일이었다. 이상하다 싶어서 할머니를 찾아뵈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외할머니 묘자리를 관리하시는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다. 사실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제사를 안 지내.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렸다. 생일상 차리면 그걸로 제사밥 먹으러 오시려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소소한 꿈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두려움에 떨게 만든 꿈이 있었다. 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열려고 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다. 문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틈 사이를 보니 검은색 갓을 쓴 저승사자가 보였다. 저승사자는 문을 열려고 하며 내가 너희 집에 데려갈 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꿈을 대물림한 걸까? 저승사자의 꿈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승사자와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저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꿈은 두려운 상대와 맞선 것이기에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길몽이다. 저승사자와 싸우는 꿈은 걱정거리가 모두 해결되는 행운의 꿈이다. 5번째 이야기, 파견 근무. 중국 시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국 제조공장의 안전팀장으로 근무했었다. 숙소로 아파트가 제공되었는데 방은 3개였고 혼자가 아닌 3명이 거주하던 쉐어하우스였다.
몇몇 직원들은 이런 생활이 불편하면 사비로 따로 숙소를 구해서 지내기도 했다. 후배였던 호균이도 따로 숙소를 구해서 지냈다. 호균이의 숙소는 34평으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층 아파트의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그 집으로 들어가고 2달 뒤 오랜만에 만난 후배 호균이가 뭔가 달라 보였다. 전에 알던 호균이가 아니었다. 키가 184에 몸무게가 85 정도 되는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2달 사이 몸무게가 적어도 10kg이 빠져 보이고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어둡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어디 아픈 거냐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물었다. 호균이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다. 요즘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왠지 모를 찝찝함을 가지던 중 어느 날 호균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별일 없으면 술이나 한잔 하시죠. 걱정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급히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3명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호균이만 아무 말 없이 술만 계속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분위기도 전환할 겸 복잡하게 지내다가 혼자 지내니까 좋지. 이렇게 호균에게 말을 걸었다. 호균이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사실 숙소로 돌아가려 해요. 지금은 나와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사 첫날부터 가위에 눌렸는데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나와서 목을 졸라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목을 조르는 것보다 더 기괴한 건 손으로 조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머리카락에 얼굴이 없는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고 했다. 죽을 것 같은 것뿐만 아니라 찌릿하고 비릿한 쇠맛, 그 여자 머리카락에서 그 쇠 냄새가 계속 났다고 했다. 후배의 얘기를 듣고 황당했지만 겁에 질린 호균이의 모습이 너무 리얼해서 긴가민가했다. 호균이가 그 집에 가서 짐을 가져오자는 부탁을 하려고 오늘 술 한잔하자고 한 것이었다며 너무 진지하게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막내 기준이가 그 집에서 셋이서 같이 잠을 자고 내일 짐을 빼오자고 권유했다. 살짝 겁이 났지만 결국 셋이서 같이 그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호균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 넓은 거실에서 셋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데도 호균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호균이가 그 여자가 올 때가 됐어 라며 빨리 나가자고 재촉했다.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당황했다. 급기야 쓰러진 호균이는 침대에 눕히고 막내 기준이는 남은 방에서 잠을 자고 나는 거실에서 잤다. 아까와는 달리 거실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이면서 잠을 청하는데 방금 전에 호균의 이상한 행동과 그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간신히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쇠 냄새가 짙게 스멀스멀 올라왔고 눈을 뜨게 되어서 베란다 창문 쪽을 봤는데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다.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바닥에서 기어오고 있었다.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숨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앞에까지 온 여자는 머리카락으로 목을 졸라왔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다음 날 어제의 일이 생생해서 동생들을 두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렇게 2주 후 막내 기준이는 병가를 내고 한국으로 떠났다. 또 다시 몇 달 후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기준이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소주 한잔하자는 전화였다. 그렇게 기준이와 만나 안부를 묻다가 기준이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다. 셋이 호균이 형 집에서 잤던 날에 형은 뭐 본 거 없어요? 못 봤어요. 왠지 그날 일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아무렇지 않게 상황을 넘어갔다. 그러자 기준이는 다시 말을 꺼냈다. 형, 그날 제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 냉장고에 물을 먹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기준이는 그날 밤 일이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서 겨우겨우 수소문을 통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호균이가 이사 가기 전 그 집에서 30대 여성이 오랜 투병을 앓으며 지내고 있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칠흑 같은 까만 가발을 사줬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그 집에서 죽게 된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발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원혼이 아니었을까? 5번째 이야기, 고목나무. 중국의 시골 마을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목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목이라 불렀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수호목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마을의 역사와 함께했다. 나무는 마을의 모든 중요한 행사와 의식의 중심에 있었다. 결혼식, 장례식, 추수, 감사제 등 모든 중요한 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모였다. 수호목의 거대한 가지와 짙은 잎은 마치 마을 전체를 보호하는 듯했다. 수호목에 얽힌 가장 유명한 전설은 이렇다. 오래전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 사람들이 농사를 망치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기도하며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고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의 노인 하나가 꿈에서 신령한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가 마을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본 꿈을 이야기했다. 신령한 나무는 바로 마을 중심에 있는 수호목이었고 나무 아래에 깊이 묻힌 고대에 항아리를 꺼내 그 물을 뿌리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수호목 아래를 파헤쳤다. 그곳에서 정말로 오래된 항아리를 발견했고 항아리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을 주변에 뿌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이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수호목에 감사를 드렸다. 이후로도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오지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 이후로 수호목은 마을의 신성한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나무를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다. 누구도 나무를 해치거나 가지를 부러뜨리지 않았으며 나무 아래에서 나쁜 짓을 하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믿음도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여행 중 길을 잃고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그네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탄하며 며칠간 머물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나무가 가진 신비한 힘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나그네는 사실 유명한 학자였다. 그는 오래된 전설과 신화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자연과 관련된 신비한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수호목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나무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목의 전설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수호목의 전설과 역사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그네는 점점 더 수호목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수호목의 신비한 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나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그네의 열정적인 연구를 응원했지만 점점 그의 집착이 심해지자 우려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그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몰래 수호목 아래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조용히 나무로 갔다. 그리고 삽을 들고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나무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그네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파헤쳤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그네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땅 속에서 거대한 뿌리가 솟아오르더니 나그네를 휘감았다. 그는 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뿌리는 점점 더 강하게 그를 감싸 안았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수호목으로 달려왔을 때 나그네는 이미 땅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 후로도 수호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 아래를 파헤치지 않았다. 나그네의 실종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수호목의 신비로운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힘이든 발휘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목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며 나무를 돌보는 일에 힘썼다. 세월이 흘러도 수호목은 마을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나무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수호목은 그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수호목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몇 년 전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매일같이 나무 아래에서 놀곤 했다. 소년의 부모는 나무가 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소년이 나무와 친해지는 것을 기뻐했다. 소년은 나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나무와 대화하는 법도 배웠다고 말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 아래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부모는 소년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을 전체가 소년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소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를 파헤쳐 보기도 했지만 소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수호목의 신비한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다. 몇 년이 지나고 소년은 다시 나타났다. 소년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그는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소년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소년은 자신이 나무의 세계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나무의 정령들과 함께 살았고 나무의 비밀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소년은 나무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보호했다고 믿었다. 이후로도 수호목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무에게 감사를 표하며 나무의 신비한 힘을 존경했다. 수호목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하며 사람들은 수호목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수호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렇게 수호목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수호목의 전설과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나무를 통해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배워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목을 돌보며 나무와 함께하는 삶을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